내가 여기서 살아났단 걸 아무도 알면 안 돼요. 옛날 옛적 한양 근교 냇가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물에 빠진 여인을 건진 선비에게 여인이 첫마디로 한 말이 고작 이것이었으니까요. 살아난 것이 기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살아난 것조차 숨겨야 하는 사정이 있는 것인지 흠뻑 젖은 몸으로도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는 이 여인, 대체 무슨 사연을 품고 저 차가운 물속에 빠진 것이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계신 곳을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큰 행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늦가을 저녁 바람이 저작거리 골목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윤도겸이 여인을 데려온 곳은 저작거리 뒷골목에 자리한 허름한 하숙집이었습니다. 기와장 몇 개가 내려앉은 지붕 아래 쪽마루 하나가 빗둘게 놓인 초라한 곳이었죠. 그래도 찬바람은 막아주고 불은 피울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나으리, 이 밤중에 이게 웬 낭패이십니까? 하인 막동이 방문을 열다 화들짝 놀라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흠뻑 젖은 두 사람이 문 앞에 서 있으니 귀신을 본 듯 놀랄 만도 했지요. 도겸은 막동의 멱살을 낚아채듯 끌어당겨 귓속말로 단단히 일렀습니다. 이 여인이 여기 있다는 걸 밖에 나가 입 한 번만 놀렸다간 내 혓바닥을 뽑아버릴 테니 그리 알아라. 막동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영문인지는 몰라도 나으리의 저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만큼은 알아챈 것이었죠. 도겸은 여인에게 마른 옷가지를 내어주고 아궁이에 불을 지펴 방을 데웠습니다. 막동이 부랴부랴 끓여온 된장국 냄새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구수하고 따뜻한 냄새였습니다. 그 냄새가 어울리지 않을 만큼 여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서늘했습니다. 여인은 국그릇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손끝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다른 무언가 때문인지 도겸은 묻지 않았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여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소문은 들어보셨는지요? 한양 갑부 노판서댁 본처가 사흘 전 냇가에서 실족해 죽었다는. 도겸의 눈빛이 가늘어졌습니다. 저작거리에서 오가는 소문이라면 막동이 귀신같이 물어다 날랐으니 그 이야기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들었소이다. 시신도 찾지 못했다더니. 여인이 국그릇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 본처가 바로 소인이옵니다. 방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겸은 여인의 얼굴을 천천히 다시 살폈습니다. 나이는 자신보다 몇 살 위로 보였습니다. 눈가에는 오래 참아온 사람 특유의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고 입술은 무언가를 꾹 누르고 있는 듯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이소은, 노판서댁 본처, 사흘 전 이미 죽은 것으로 알려진 여인. 도겸은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고쳐 세웠습니다. 이소은은 그날 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담담하게 그러나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서늘했습니다. 사흘 전 밤이었습니다. 노판서가 신복하인 칠복을 앞세워 이소은을 냇가로 데려갔습니다. 산책을 가자 했습니다. 바람이 좋다 했습니다. 이소은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칠복이 등을 미는 데는 단 한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소리를 지를 새도 없었습니다. 물속에서 버둥거리며 이소은이 마지막으로 올려다본 것은 냇가 위에 서서 등을 돌리는 남편의 뒷모습이었습니다. 돌아서는데 조금도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이소은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이소은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도겸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노판서,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이미 도겸의 가슴 한편이 묵직하게 눌리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3년 전
도겸이 과거 시험을 앞두고 노판서로부터 청탁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시험관에게 돈을 쥐어주는 일에 대신 발 벗고 나서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도겸이 거절했고 그 다음 시험에서 낙방했습니다.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 깔끔한 낙방이었습니다. 이소은은 계속했습니다. 남편은 기생첩 옥난을 정실로 안치려 합니다. 소인의 혼수로 들어온 재산도 이미 옥난 앞으로 넘어가고 있사옵니다. 도겸이 물었습니다. 자제분들은 어찌 됐소? 이소은은 잠깐 멈췄습니다. 아비 편에 섰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대답 안에 이소은이 삼킨 것이 얼마나 많은지 도겸은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아궁이의 불씨가 탁 하고 튀었습니다. 바깥에서 바람소리가 길게 울었습니다. 막동은 문 밖에서 숨소리도 죽이고 있었습니다. 이소은이 품 안에서 작은 보자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낡고 수수한 보자기였지만 이소은이 그것을 내려놓는 손길은 몹시 조심스러웠습니다. 이 안에 남편의 비리를 증명하는 문서가 들어 있습니다. 10년에 걸쳐 모은 것이옵니다. 도겸은 보자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을 뻗으려 했지만 이소은이 조용히 덮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옵니다. 도겸은 손을 걷었습니다. 그리고 이소은을 바라봤습니다. 죽은 것으로 알려진 여인이 죽은 채로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도겸은 그날 밤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비뚤어진 창호지 사이로 가늘게 들어왔습니다. 도겸이 눈을 떴을 때 이소은은 이미 깨어 방 안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좁은 방 한쪽에 쌓인 낡은 책 더미, 기울어진 서안, 먹물 얼룩이 번진 벼루. 이소은의 눈이 천천히 방 안을 훑다가 도겸의 책상 위에서 멈췄습니다. 과거 시험 답안지였습니다. 여러 번 고쳐 쓴 흔적이 역력했고 귀퉁이가 달아 있었습니다. 도겸이 벌떡 일어나 답안지를 낚아채듯 덮었습니다. 남의 물건을 함부로 보는 법이 어디 있소이까? 이소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낙방하셨습니까? 도겸의 귀끝이 붉어졌습니다. 대답 대신 서한 위를 정리하는 척 손을 바삐 놀렸습니다. 바로 그때 막동이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나으리 아침진지듯이. 막동은 이소은과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밥상을 하마터면 엎을 뻔했습니다. 어젯밤에는 너무 놀라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낮에 보니 범상치 않은 기품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막동은 이소은을 향해 해실해실 웃으며 입을 열려 했습니다. 도겸이 막동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가볍게 쳤습니다. 밥상 놓고 나가거라. 그리고 오늘 하루 저작거리 나가는 것도 그만다. 막동이 억울한 표정으로 밥상을 내려놓고 문을 닫았습니다. 문 너머에서 작게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도겸은 못 들은 척했습니다. 두 사람은 좁은 밥상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보리밥에 된장찌개, 깍두기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이소은은 수저를 들고 잠시 밥상을 내려다봤습니다. 노판서댁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소박한 밥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소은은 아무 말 없이 수저를 들었습니다.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떠서 천천히 입에 넣었습니다. 뜨겁고 짭조름한 국물이 혀끝을 감쌌습니다. 이소은은 눈을 잠깐 감았습니다. 도겸은 그 모습을 보다가 시선을 밥그릇으로 내렸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묘하게 불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도겸도 이소은도 그 사실을 굳이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밥상이 치워지고 나서였습니다. 이소은이 품 안에서 어젯밤의 보자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천천히 매듭을 풀었습니다. 보자기 안에는
오래된 문서 여러 장이 고이 접혀 있었습니다. 가장자리가 누렇게 바랜 종이들이었습니다. 남편이 한양 일대 상권을 독점하기 위해 관리들에게 뿌린 뇌물 명세입니다. 경쟁 상인들을 협박하고 쫓아낸 기록도 있고 오포교에게 건넨 돈 이야기도 담겨 있사옵니다. 도겸은 문서를 손에 들고 찬찬히 살폈습니다. 글씨는 작고 촘촘했습니다. 10년에 걸쳐 한자 한자 옮겨 적었을 이소은의 손이 눈에 그려졌습니다. 이걸 어디에 제출할 생각이요? 이소은이 답했습니다. 포청에 가져가면 오포교가 막을 것이옵니다. 한양 바깥 경기 가명의 관찰사에게 직접 올려야 합니다. 도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한 판단이었습니다. 도겸은 이소은을 다시 봤습니다. 이 여인은 그냥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하는 동안에도,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동안에도 이미 다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막동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낮고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나으리 저작거리 쪽에서 수상한 사내들이 골목을 기웃거리고 있습니다요. 도겸이 창문 쪽으로 다가가 틈 사이로 내다봤습니다. 골목 어귀에 두 사내가 서서 집들을 하나씩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허름한 행색이었지만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도겸이 이소은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이소은은 보자기를 품 안에 다시 집어넣으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좁고 낡은 하숙집 방 안에 긴장이 안개처럼 내려앉았습니다. 노판서댁 사랑채에는 향내가 늘 은은하게 감돌았습니다. 고급 치명을 피우는 것이 노판서의 오랜 버릇이었습니다. 그 향기 속에서 노판서는 점잖게 차를 마시고 점잖게 웃고 점잖게 사람을 부렸습니다. 그가 얼마나 독한 사람인지는 그 점잖음 뒤에 있는 것들을 본 이들만이 알았습니다. 사흘이 지나도록 시신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노판서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신복 칠복을 불렀습니다. 칠복은 40대의 다부진 체구에 눈빛이 탁하고 입이 무거운 자였습니다. 노판서의 온갖 뒤처리를 도맡아온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시신이 없다는 건 살아있다는 뜻일 수도 있다. 노판서의 목소리는 낮고 평온했습니다. 칠복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냇가 아래 마을부터 저작거리까지 샅샅이 뒤지겠습니다. 노판서는 대답 대신 손을 한번 저었습니다. 칠복은 물러나면서 문을 소리 없이 닫았습니다. 한편 안채 깊숙한 곳에는 옥란이 있었습니다. 28배 옥란은 기생 출신답지 않게 요즘 들어 말수가 부쩍 줄었습니다. 방 안에 혼자 앉아 거울을 들여다보다가 거울 속 자신의 눈빛이 낯설게 느껴지면 도로 내려놓곤 했습니다. 마님이 강에 빠지던 날 밤, 옥란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 모른 척했습니다. 그 사실이 이상하게 자꾸 목을 조여왔습니다. 장남 노태원은 아버지 앞에서는 여전히 태연했습니다. 고개를 들고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혼자 사랑채 귀퉁이에 앉아 촛불만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칠복이 어머니의 등을 미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리를 지르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어머니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칠복의 수하 중 하나가 냇가 인근 빨래터를 뒤지다 안악 하나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고 당일 선비 하나가 여인을 건져 올렸다는 것이었습니다. 허름한 행색의 젊은 선비였다는 것까지. 칠복은 즉시 저작거리 일대로 범위를 좁혔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날 오후 막동이 시장에서 두부를 사러 갔다가 칠복의 수아와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수아는 막동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막동은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수상한 사내들이 선비를 찾는다는 귓속말이 상인들 사이에 오가고 있었습니다. 막동은 두부를 내팽개치다시피 하고 골목을 달렸습니다. 숨이 턱에 차도록 달려와 도겸에게 전했습니다. 나으리 수상한 자들이 선비 어른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요. 내가 안악들한테 뭔가를 캐물었다고도 하고. 도겸은 이미 보따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골목을 꺾고 또 꺾었습니다. 저작거리 포목점 처마 밑이었습니다. 칠복의 부하들이 바로 앞 골목을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도겸은 이소은을 처마 안쪽으로 밀어넣고 몸을 낮췄습니다. 사내들의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멈췄습니다. 다시 지나쳤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두 사람은 숨을 참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소은의 손이 도겸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도겸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몸을 더 낮추며 이소은을 처마 안쪽으로 가렸습니다. 골목에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포목점 천 조각이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이소은이 손을 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겸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골목을 따라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도성 외곽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골목 끝에 향이의 집이 있었습니다. 작은 오두막이었습니다. 담벼락에 말린 고추가 몇 줄 매달려 있고 장독 두어 개가 마당 한켠에 놓인 가난하지만 단정한 집이었습니다. 향이는 문을 열자마자 이소은을 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마님. 30대 초반의 향이는 이소은의 옛 몸종이었습니다. 이소은이 노판서댁에서 쫓겨나다시피 할 때 향이만이 이소은의 생존 여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향이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이소은은 향이의 손을 한번 꼭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향이는 서둘러 방을 치우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군고구마 냄새가 오두막 안에 퍼졌습니다. 달콤하고 구수한 냄새였습니다. 도겸은 방 한구석에 등을 기대고 앉아 두 여인이 오가는 것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향이가 차를 내오고 이소은이 찻잔을 받아드는 손짓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오래된 사이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조용한 익숙함이었습니다. 군고구마가 한 소쿠리 놓였습니다. 도겸이 하나를 집어 반으로 쪼개자 뜨거운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이제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도겸이 이소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소은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소인이 노판서댁에 처음 들어간 것은 16살 때였습니다. 향이가 숨소리를 죽였습니다. 남편은 처음 몇 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불어날수록 사람이 변했습니다. 관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고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없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소은의 시선이 방바닥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손끝은 찻잔 손잡이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저작거리 상인들을 협박했습니다.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은 칠복을 시켜 가게를 불태우고 가족을 건드렸습니다. 죄 없는 사람들이 거리로 나앉았습니다. 도겸의 턱이 굳었습니다. 오포교는 그 모든 일을 덮어주는 대가로 매달 은자를 받았습니다. 소인은 그것을 알고 기록했습니다. 도겸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기록을 남편 몰래 할 수 있었소? 이소은의 입가에 쓴웃음 같은 것이 스쳤습니다. 남편은 소인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 있어도 없는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덕분에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두막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바깥에서 바람이 담벼락을 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겸은 이소은을 바라봤습니다. 없는 사람 취급을 받으며 10년을 버텼습니다. 버티는 동안 눈을 뜨고 귀를 열고 손으로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품 안의 보자기였습니다. 경기 가명 관찰사에게 제출하는 것, 소인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양포청은 이미 오포교가 장악하고 있으니까요. 허나 이소은이 멈췄습니다. 문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노판서가 직접 뇌물을 건넨 현장 기록이 더 있습니다. 사랑채 서안 서랍 안에 감춰두었습니다. 소인이 직접 옮겨두었던 것인데 아직 거기 있을 것입니다. 도겸이 몸을 앞으로 당겼습니다. 노판서대간에 있다는 말이요? 이소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가야 합니다. 향이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도겸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언제요? 이소은이 대답했습니다. 빠를수록 좋습니다. 칠복이 사랑채를 뒤지기 전에. 도겸은 군고구마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달고 뜨거웠습니다. 바깥에는 어느새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향이가 조용히 등잔에 불을 올렸습니다. 작은 불꽃이 흔들리다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세 사람은 그 불빛 아래 둘러앉아 말없이 계획을 가다듬었습니다. 차 냄새와 고구마 냄새가 섞인 오두막 안에서 죽은 여자의 복수가 천천히 모양을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노판서 댁은 고요했습니다. 높은 담장 너머로 솟은 기와 지붕이 달빛을 받아 차갑게 빛났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밤이었습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도겸과 이소은은 노판서대 후문 쪽 담장 아래 몸을 붙이고 섰습니다. 막동은 골목 어귀에서 망을 보기로 했습니다. 향이는 하인 출입문 빗장의 위치와 사랑채까지 가는 길을 손바닥에 그려주었습니다. 10년을 살던 집이었습니다. 이소은은 눈을 감고도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알았습니다. 도겸이 먼저 담을 넘었습니다. 이소은이 치마를 걷어 올리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담 위에서 잠시 멈추며 안을 살폈습니다. 하인들이 자는 행랑채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지만 마당은 조용했습니다. 두 사람은 담을 내려서자마자 처마 그늘로 몸을 붙였습니다. 안채를 지나칠 때였습니다. 이소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안방 창호지에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옥란이었습니다. 이소은이 소생 20년을 보낸 방이었습니다. 자식들을 낳고 키운 방이었습니다. 남편이 아프다고 했을 때 밤새 죽을 끓여내어 갔던 방이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여자의 방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겸이 이소은의 어깨를 가볍게 건드렸습니다. 이소은은 시선을 거두고 앞으로 걸었습니다.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이 너무 흔들리지 않아서 도겸은 오히려 가슴 한쪽이 묵직해졌습니다. 사랑채에 들어섰습니다. 달빛이 창호지를 통해 은은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이소은은 서안 앞에 무릎을 꿇고 서랍을 조심스럽게 당겼습니다. 빈 서랍이었습니다. 이소은의 손이 멈췄습니다. 두 번째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있었습니다. 낡은 명주 보자기에 쌓인 문서 묶음이었습니다. 이소은이 품 안에 집어넣는 순간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칠복이었습니다. 순찰을 돌다 사랑채 문이 닫히지 않은 것을 보고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칠복의 눈이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을 향해 번쩍 열렸습니다. 이게 도겸이 칠복과 이소은 사이로 몸을 던지듯 끼어들었습니다. 칠복이 소리를 지르려고 입을 여는 순간 이소은이 칠복의 등 뒤로 돌아섰습니다. 손가락 두 개가 칠복의 목옆 혀를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칠복의 눈이 흰자를 드러내며
스르르 감겼습니다. 육중한 몸이 도겸의 팔 위로 쏟아졌습니다. 도겸이 칠복을 구석으로 옮기며 이소은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소은은 손을 털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의서를 오래 읽었습니다. 도겸은 잠시 이소은을 바라보다가 피식 웃음이 새어나오는 것을 참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담을 넘어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골목을 달렸습니다. 찬 공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골목 바닥에 나란히 눕혔습니다. 골목 끝에서 멈춰 숨을 고를 때였습니다. 도겸이 이소은을 바라봤습니다. 이소은도 도겸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하얀 입김이 밤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도겸이 먼저 웃었습니다. 이소은의 입가에도 아주 작은 움직임이 일었습니다. 웃음이라고 하기엔 짧고 그냥 지나치기엔 분명한 무언가였습니다. 밤바람이 골목을 지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다음 날 낮이었습니다. 향이의 집 근처 골목은 늦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드는 조용한 길이었습니다. 빨래를 이고 지나는 아낙, 지게를 진 사내, 뛰어다니는 아이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저마다의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소은은 향이에게 다녀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잠깐 골목 바람을 쐬러 나왔습니다. 며칠 만에 맞는 바깥 공기였습니다. 찬 공기 속에 솔잎 냄새 같은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소은이 골목 어귀를 막 돌아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소은의 발이 땅에 붙어버렸습니다. 골목 맞은편에 노태원이 서 있었습니다. 22살 어미의 눈매를 닮은 아들이었습니다. 그 눈에 지금 무엇이 담겨 있는지 이소은은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충격, 안도, 그리고 두려움. 노태원은 한양을 여기저기 뒤지다 우연히 향이의 집 근처에서 이소은의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몰래 혼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골목 한가운데서 마주 섰습니다. 이소은의 얼굴이 아들을 보는 순간 잠깐 무너졌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입술이 열리려다 닫혔습니다. 그리고 이소은은 다시 굳었습니다. 골목 끝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도겸이 발을 때려 했습니다. 이소은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오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도겸은 멈췄습니다. 이소은이 아들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날 밤 내가 본 것이 무엇이냐? 노태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시선이 어머니의 발끝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소은은 아들의 침묵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말하지 않은 것이 말한 것보다 더 많았습니다. 보았다. 알았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소은이 돌아섰습니다. 어머니, 노태원이 이소은의 소매자락을 잡았습니다. 소나기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울음을 삼킨 손이었습니다. 이소은은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 손을 내려다보며 오래 있었습니다. 아들의 손이었습니다. 10달을 품었던 아이의 손이었습니다. 젖먹이던 시절 잠이 들면 이 손을 꼭 쥐어줬습니다. 이소은은 천천히 자신의 소매자락에서 아들의 손을 걷어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거라. 그것뿐이었습니다. 용서도 절연도 아니었습니다. 이소은이 걸었습니다. 노태원은 그 자리에 서서 어머니의 뒷모습이 골목 안으로 사라지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무릎이 힘없이 꺾이더니 그대로 골목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도겸은 노태원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소은의 뒤를 따랐습니다. 골목 바닥에 혼자 남겨진 노태원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늦가을 햇살이 그의 어깨 위로 가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노판서댁 사랑채는 처음으로 침향 냄새가 끊겼습니다. 칠복이 의식을 되찾고 사랑채 잠입 사실을 보고하자 노판서의 안색이 처음으로 달라졌습니다. 점잖은 얼굴 뒤에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노판서는 찻잔을 내려놓는 대신 집어던졌습니다. 살아있어. 그 여자가 살아있단 말이지. 목소리가 낮고 떨렸습니다. 오포교가 불려왔습니다. 50대의 오포교는 포청에서 잔뼈가 굵은 자였습니다. 허리를 깊이 숙이며 들어섰습니다. 노판서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은자 꾸러미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오포교는 꾸러미를 받으며 군말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부터 포청 군졸 10명이 저작거리 일대를 봉쇄하기 시작했습니다. 골목마다 군졸이 섰고 수상한 자는 즉시 잡아들이라는 명이 내려졌습니다. 안채에서 옥나는 창호지 너머로 마당을 오가는 칠복의 발걸음 소리를 들었습니다.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단단히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옥나는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이 물었습니다. 마님이 잡히면 어떻게 되는가? 마님이 이미 증거를 모아뒀다면, 그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되는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바로 그날 오전이었습니다. 향이가 옥난을 찾아왔습니다. 하인 행세를 하며 안채로 들어선 향이는 옥난과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마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증거도 있습니다. 옥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향이가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으시면 직접 움직이셔야 합니다. 향이가 사라지고 나서 옥난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에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멀리서 군졸들의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한편 향이의 집에서는 도겸이 봉쇄망이 좁혀오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저작거리에서 들려오는 소문이 막동을 통해 계속 들어왔습니다. 도겸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기다릴 수 없소. 막동이 지금 당장 경기 감영으로 떠나야 하오. 이소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자기에서 문서를 꺼내 단단히 묶어 막동에게 건넸습니다. 막동은 처음으로 장난기가 사라진 얼굴이었습니다. 문서 보따리를 품 안에 넣고 옷깃을 여몄습니다. 제가 꼭 전달하고 오겠습니다, 나으리. 막동이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 작은 뒷모습이 골목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도겸이 지켜봤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향이가 안으로 들어서며 서찰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옥난의 서찰이었습니다. 이소은이 펼쳤습니다. 짧은 글이었습니다. 그러나 안에 담긴 내용은 짧지 않았습니다. 노판서가 이소은 이전에도 전처가 있었다는 것. 그 전처 역시 냇가 근처에서 죽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사고가 아니었다는 것을 옥난이 노판서의 술자리 말에서 들었다는 것. 이소은의 손이 서찰을 쥔 채 떨렸습니다. 도겸은 즉시 막동을 뒤쫓아 추가 서찰을 보냈습니다. 향이의 집 바깥에서 군졸들의 발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점점 더. 이소은이 보자기 끈을 단단히 여미며 도겸을 바라봤습니다. 도겸은 문 쪽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이 밤을 어떻게 넘기느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었습니다. 경기 감영의 아침은 한양보다 더 찼습니다. 막동이 감영문 앞에 당도한 것은 밤새 걸어서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발이 부르텄고 옷깃에는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품 안의 보따리는 단 한 번도 놓지 않았습니다. 막동이 감영 수문장에게 억울한 일을 고하러 왔다고 외쳤습니다. 처음엔 쫓아내려 했지만 막동이 이소은의 이름과 노판서의 이름을 들이밀자 수문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관찰사가 막동을 직접 불러들인 것은 해가 뜨고 나서였습니다. 막동은 무릎을 꿇고 보따리를 두 손으로 올렸습니다. 문서를 펼친 관찰사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뇌물 명세, 협박 기록, 전처 죽음에 대한 증언 서찰까지 종이마다 촘촘하게 적힌 글자들이 10년의 세월을 담고 있었습니다. 관찰사가 붓을 들었습니다. 문서에 수결을 찍는 소리가 가명 안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가명 군관들이 출발한다는 소식은 저작거리에 불처럼 번졌습니다. 한양 상인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노판서에게 협박당해 가게를 빼앗겼던 자들, 억울하게 쫓겨났던 자들이 골목 어귀에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노판서대 카인들이 가장 먼저 눈치를 챘습니다. 행랑채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새어나왔고 짐을 싸는 자들도 나타났습니다. 칠복만이 여전히 노판서 곁에 붙어 있었습니다. 노판서는 보고를 받고도 처음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가명 군관이 무슨 힘이 있다고. 그러나 오포교가 포청에서 먼저 포박당했다는 소식이 들어오자 노판서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봉쇄망이 무너지는 데는 한식경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도겸과 이소우는 봉쇄가 풀린 틈을 타 가명 군관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이소운이 군관 앞에 섰습니다. 소인이 노판서댁 본처 이소운이옵니다. 살아있습니다. 군관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관찰사 앞에서 이소운은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허리를 곧게 세우고 섰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0년의 기록이 낱낱이 풀려나왔습니다. 뇌물의 이름, 날짜, 액수, 협박당한 상인들의 이름, 전처가 죽은 날의 이야기, 그리고 자신이 냇가에 던져진 그 밤, 관찰사의 수결이 다시 한번 울렸습니다. 가명 군관들이 노판서댁을 에워쌌습니다. 대문이 열렸습니다. 노판서는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뒷담을 넘으려다 칠복과 함께 군관들에게 붙잡혔습니다. 끌려나오며 이소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분노인지 애원인지 알 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이소운은 포박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등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볼 것이 없었습니다. 저작거리 사람들이 몰려나와 끌려가는 노판서를 지켜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번졌습니다. 억울했던 자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겸은 이소운의 곁에 섰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노판서가 포박되어 끌려간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작거리 주막에 도겸과 이소운, 향이, 막동이 모였습니다. 막동은 여전히 발이 부르터 있었지만 밥 두 그릇을 비우고도 국물을 청했습니다. 향이는 그런 막동을 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이소운은 밥상 앞에 앉아 처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탁자 위에 가만히 올려놓은 채였습니다. 쫓기지 않아도 되는 아침이었습니다. 숨지 않아도 되는 아침이었습니다. 그 고요함이 낯설었습니다. 주막 문이 열렸습니다. 노태원이었습니다. 행색이 어제보다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밤을 꼬박 지새운 얼굴이었습니다. 도겸이 막동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막동이 향이의 소매를 잡아 끌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만이 남겨졌습니다. 노태원은 이소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루가 삐걱거렸습니다. 어머니, 소자가 목이 막혔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마가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날 밤의 일이었습니다. 칠복이 어머니의 등을 밀었을 때,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그 모든 것을 노태원은 바닥에 이마를 댄 채로 털어놓았습니다. 목소리가 끊기고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이소은은 아들의 이마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손이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일어나거라. 노태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아직은 괜찮다 하지 못하겠다. 이소은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허나 내가 이리 왔다는 것은 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용서의 말도 위로의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노태원은 그것으로 한동안 울었습니다. 이소은은 아들이 울음을 그칠 때까지 곁에 있었습니다. 한편 그날 오후 옥란이 관아에 자진 출두했습니다. 향이가 곁에서 함께 걸었습니다. 옥란은 관찰사 앞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모두 말했습니다. 전처의 죽음에 대한 증언까지. 관찰사는 옥란이 살인 미수에 직접 손을 댄 것이 아님을 감안했습니다. 처벌은 있었지만 가장 무거운 것은 면했습니다. 옥란이 관아 문을 나서며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소은은 관찰사 앞에서 재산 소유권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밝혔습니다. 노판서댁으로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관찰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이소은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아직 모릅니다. 허나 이제는 제가 정할 수 있습니다. 주막 마당으로 돌아왔을 때 도겸이 처마 아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늦가을 햇살이 도겸의 어깨 위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도겸이 이소은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실 생각이요? 이소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겸을 바라봤습니다.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먼저 걷기 시작했습니다. 도겸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소은의 옆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소은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발걸음이 나란히 주막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막동이 멀리서 그것을 보고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향이가 막동의 옆구리를 팔꿈치로 쿡 찌르며 웃었습니다. 늦가을 햇살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마당 바닥에 나란히 눕혔습니다. 한 계절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물러나고 냇가에 봄이 왔습니다. 버드나무가 연두빛 가지를 들이우고 물은 가을보다 맑고 경쾌하게 흘렀습니다. 처음 두 사람이 만난 바로 그 냇가였습니다. 이소은이 물가에 서서 흐르는 물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물속에 빠졌던 날을 생각했습니다. 차갑고 어둡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그 밤을, 그리고 그 물 위로 손을 내밀었던 선비를. 도겸이 나란히 섰습니다. 막동은 저만치 떨어져 버드나무 가지를 꺾으며 딴청을 피웠습니다. 향이는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봄바람이 냇가를 따라 흘렀습니다. 가끈을 흔들고 이소은의 머리카락을 건드리고 지나갔습니다. 이소은이 물가 쪽으로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도겸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소은이 그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잡았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은 냇가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막동이 버드나무 가지를 강물에 던졌습니다. 가지는 물살을 타고 유유히 흘러내려갔습니다. 봄볕이 수면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물에 빠진 여인을 건진 선비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냇가에서 다시 시작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공중비화 극장에 큰 힘이 됩니다.